この度私は自由民主党総裁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연이은 선거 참패와 이시바 총리의 전격 사임으로 일본 정가가 거센 소용돌이에 유력한 후보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아베라고 우리가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약점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미숙함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다. 차기 총리는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게 될지 관세 협상으로 시작했던 게 투자 협상으로 프레임 전환이 됐어요. 본인들 자신들 경제 구조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투자로 선물을 주겠다는 식으로.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건물 주고 한국은 월급쟁인데 네. 미국이 건물 하나 더 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건물 살 돈이 없거든요.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정치는 흔들리고 경제는 요동친다. 연이은 선거 참패와 이시바 총리의 전격 사임으로 일본 정가가 거센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정치 빅뱅이 한일 관계와 동맹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일본 정치 빅뱅, 한일 경제 새 판 깔리나. 뒤엉킨 일본 정세와 한일 경제 판도를 제대로 읽어내고 풀어주실 단 한 분, 이창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창민입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교수님을 만나 약속을 잡을 때만 해도 이시바 총리가 이렇게 전격 사임을 발표할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빠른 사임 뒤에 교수님께 정말 이와 관련된 질문 세례가 쏟아졌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또 했고 그래서 한참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9월 7일 일요일이죠. 전격 사임을 발표해가지고 この度私は自由民主党総裁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米国関税措置に関する交渉に一つの区切りがついた今こそがそのしかるべきタイミングであるとこのように考え後進に道を譲る決断をいたしました。 교수님 보시기에는 진짜 이 사임의 본질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뭐 선거의 참패만이 이유가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작년에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잃었고 또 올해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 또 과반 의석을 잃으면서 뭐 중참, 양원에서 과반을 잃었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죠. 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좀 더 이제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원래부터 당내 지지 세력이 뚜렷이 없었고 매번 총재 선거에 출마는 했지만 당선이 어려웠던 그런 정치인인데 이시바 총리가 작년에 당선될 때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에는 여러 파벌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파벌들이 정치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서 파벌 해체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후보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극우,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강경 보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 내도 안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 다카이치 연합이 형성되면서 이시바 총리가 탄생하는 결국 어부질이 탄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부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본인을 지지했던 세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파벌이 해체됐습니다만 좀 남아있는 게 아베파가 사실은 제일 크고요. 네. 그 외에 뭐 아소파, 모테기파, 기시다파, 니카이파 등등등 있는데 이 중에서 기시다파가 이시바 총리를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이 스가 전 총리 그리고 그 스가 전 총리가 후원하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 대신 그게 또 지지해주는 또 한 축이었어요. 그런데 네. 9월 6일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사임 발표를 하기 전날에 이 스가 전 총리와 고이즈미 농림 대신이 이시바 총리를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사임을 발표했거든요. 아마 이 만난 자리에서 이 스가 전 총리가 더 이상 지지를 할 수 없다고 지지를 아마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축은 기시다파라고 하는 한 축과 또 스가
고이즈미라고 하는 두 축이 이 이시바 총리를 지지했었는데 두 축 중에 한 축이 무너져 내리니까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9월 7일에 사임 발표를 한 게 아닌가. 다만 그런데 앞으로 새로 등장하게 될 신임 총리도 지금 이시바 총리처럼 사실은 어떤 탄탄한 정치 지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서 지금 자민당, 공명당 연합, 자공 연립 여당이 과반을 확보 못한 상태고 결국에는 다른 야당들이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민당 일강 체제가 이제 깨진 상황. 그렇다고 해서 어떤 뚜렷한 야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리멸렬한 여러 야당들이 마치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렇게 이합집산, 합종연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전 경제안보 담당 이 상이었던 다카이치가 지지율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주자로 고이즈미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약간 이강 구도로 현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3지대에서도 치열한 이 물밑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이 결과가 어떻게 갈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각 후보들의 색깔이나 뭐 정책 어젠다에 있어서는 뭐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자민당 총재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력한 후보는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상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투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그다음에 모테기 토시미츠 전 자민당 간사장, 그다음에 고바야시 타카유키 전 경제안보상도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아베라고 우리가 그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제 우익 성향의 정치인이죠.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면 이게 너무 강경보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안티가 있고 당 밖에도 이제 좀 협치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너무 센 캐릭터시죠? 네네네. 네. 고이즈미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미숙함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그 2019년이었죠. 아베 내각에서 환경사항이었을 때 네. 온난화 대책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뭐 뻔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on tackling such a big and big scale issue like climate change, it gotta be fun. It gotta be cool. It gotta be sexy too.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는요. 국민들 여론과 별 상관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2차 투표까지 가고 2차 투표에는 국회의원 295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보수 색채가 강해서 거부감이 있고 고이즈미 후보는 미숙하다는 좀 아직까지는 좀 완숙미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 개투로 누가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이거는 고이즈미가 누구와 연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더 변수는 예전 같으면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나면 그게 곧 일본의 총리로 지명되는 거였는데 다수당이니까요. 지금은 뭐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총리 지명 선거에서도 표가 어떻게 모일지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민당, 공명당, 열린여당이 과반 의석의 한 18석 정도가 부족해요. 그럼 그 18석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일본 유신회하고 국민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본 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이 누구와 협치하기를 원하느냐도 사실은 총리가 누가 될지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구도가 지금 돼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 일본 유신회의 당 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극비 이야기인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네,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고이즈미가 총리가 된다면 협력할 마음이 우리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본 국민민주당도 그렇고 네. 일본 유신도 그렇고 다카이치보다는 고이즈미나 하야시 장관 정도가 더 일하기 편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분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는 저희가 통화 정책 그리고 뭐 금융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수치적으로 보자면 일본 1분기 GDP가 개선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가 좀 문제이긴 합니다. 이 때문에 차기 총리가 와도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차기 총리는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게 될지 그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まず市場調節方針ですが、担保コールレートオーバーナイトものを 0.5% 程度で推移するよう促すというこれまでの方針を維持することを賛成多数で決定しました。我が国の景気の現状については一部に弱めの動きも見られるが緩やかに回復していると判断しました。先行きについては各国の通商政策等の影響を受けて海外経済が減速し我が国企業の収益なども下押しされる下で緩和的な金融環境などが下支え要因として作用するものの成長ペースは鈍化すると考えられます。 인상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인상해야 된다, 아니면 연말이라도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고 앞으로 일본 경제가 회복세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의견. 그 다음에 10월 4일 이후에 새로운 총리가 탄생하면은 이 새 총리는 아마 물가 대책을 가장 먼저 발표할 텐데 네. 이 높은 물가를 타게 하는 데는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본은행 내부의 위원들은 굉장히 신중론이 지금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이 시금석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정부의 물가 대책에 대한 민감도. 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정책인데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면 만약에 미국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면 이게 결국에는 일본 경기도 다시 이제 침체로 함께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올릴 수가 없겠죠. 오히려 그렇죠. 금리를 내려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 네.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된다면 다카이치는 뭐 아베노믹스, 아베의 어떤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완화를 주장하고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압력을 아마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 다카이치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총리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물가 대책을 가장 우선시할 거고 그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입 물가를 낮추고 그게 국내 물가를 진정시키는 이런 식의 흐름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요. 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달러를 유도하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엔 강세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걸 이제 일본 측에 요구를 한다면 그게 일본 경제하고 잘 맞아떨어지면은 엔화 강세를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지금 굉장히 상황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복잡한데 네. 어쨌든 아마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올 연말쯤에는 한 차례 정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Job gains have slowed and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risen. At the same time, inflation has risen recently and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and in light of the shift in the balance of risk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0.25 percentage point.
미일 간의 금리 차를 보면 미국은 금리를 낮추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흐름이 있으면은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결국에는 엔화가 강세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원화도 강세 쪽으로 가겠지만 한국은행 입장은 일본은행과는 좀 약간 다르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가격, 부동산 증가, 부동산 상승 이런 걸 고려하면 그렇게 쉽게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0월 인하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FOMC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엔 강세가 원 강세보다는 좀 더 강하게 민감하게 네. 반응을 할 것이다. 한국하고 일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 경합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강하다고 한다면은 수출에서 경합 관계는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미국과의 관세 문제예요. 네. 지금 일본은 관세 협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9월 16일부터 15%로 자동차 네, 관세 같은 적용이 경우 되죠. 시행이 네.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미국과 협상 중에 진행 있죠. 중이죠. 그 얘기는 네. 결국 우리는 25% 관세를 계속 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환율보다는 이런 관세 차이에서 오는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수출 경쟁력 차이,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관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요. 차기 총리가 왔을 때 이와 관련된 변화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은 현재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이 협정을 마무리 졌죠. 근데 한국은 3,500억 달러 이 대미 투자에 이견을 좀 나타내면서 아직 서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지금 많은 수를 보고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떤 돌파구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게 일본의 전략에서 시작이 됐는데,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일본이 원했던 걸 얻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의 전략에서 시작이 됐다. 무슨 말이냐? 이시바 총리가 2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랑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때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갔거든요. 그 선물 보따리가 뭐냐면 관세 대신에 우린 투자를 하겠다. 지금 미국에 7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누적 투자액이 있는데 요거 25% 이상 늘려서 1조 달러까지 우리가 투자 금액 늘리겠다라고 선물을 줬습니다. 그 대신에 얻고자 했던 게 상호관세, 품목관세 모두 면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4월 2일 날 일명 미국 해방의 날에 발표된 걸 보니까 일본이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면제될 줄 알았는데 면제가 안 됐죠. 네. 7월 22일 날 협상의 결과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 투자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샌가 관세 협상으로 시작했던 게 투자 협상으로 프레임 전환이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일본이 관세를 투자로 전환하려고 했던 데는 일본의 경제 구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1985년부터 그 엔고를 피해서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3년 동안 대외 순자산액이 세계 1위였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8천억 달러 이상 투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 본인들 자신들 경제 구조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투자로 선물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 프레임 전환을 했는데,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5,500억 달러까지 불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죠.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8천억 달러 정도를 이미 그동안 미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5,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면 70%를 더 투자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만 우리는 일본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 한 8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3,500억 달러 투자하려면 400% 넘게 3년 반 만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듭니다. 일본은 건물주고 한국은 월급쟁인데 네. 건물주가 지금 옆에 미국이 건물 하나 더 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건물 살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사라 그래서 사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 네. 이걸 정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맹의 개념이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한국 새 정부도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또 차기 일본 총리 후보들도 자국 퍼스트를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동맹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리스크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한미일 관계가 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는 대미 구심력이 강해지는 공간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대미 원심력, 미국으로부터 달아나려는 힘이 강해지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한 공간마다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예컨대 대미 구심력이 강해지는 공간, 미국이 끌어당기면서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게 뭐 알래스카 LNG 개발 같은 거겠죠. SMR 소형 원자로 투자나 이런데 한국과 일본이 함께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네. 이거는 대미 구심력이 강해지는 속에서 한일이 협력하는 건데 대미 구심력이 강한 속에서도 경쟁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뭐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을 경쟁해야죠. 대미 원심력이 강해지는 공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공간에서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의제가 뭐냐면 CPTPP입니다. CPTPP에서 미국이 빠졌지만 일본이 주도하면서 미국 없는 세상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재구축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CPTPP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만 문제는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환영할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일본의 정치인이나 외교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만나면 물어봅니다. 한국의 가입을 일본이 환영하느냐? 그러면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얘기는 네.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도 않는다는 네. 얘기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풀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후쿠시마 그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네. CPTPP 가입하려면 그거 당연히 풀어야 되거든요. 일본은 아마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진심으로 한국이 가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협력이 참 쉽지 않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미 원심력이 강해지는 공간 속에서 한일이 경쟁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AI나 첨단 반도체가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일본하고 AI나 첨단 반도체 협력을 하자고 얘기하지만 일본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일본은 호카이도의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공장에서 지금 2나노 반도체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TSMC도 쿠마모토에 유치를 했죠. 2나노부터 55나노까지 일본 국내에서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미니 생태계를 국내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경제 안보 이슈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서 2나노, 3나노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을 경우에도 일본 내에서 생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바탕으로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일본어 기반 LLM, 그다음에 뭐 AI 반도체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일본은 지금 그런 최첨단 반도체 AI 같은 경우에 일본 국내에 완결된 생산 시스템 미니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이거는 미국하고도 함께 하지만 또 따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미국과 함께 따로 또 일본과 함께 하지만 또 따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자국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한국과 일본, 또 한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외교, 안보, 경제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협력과 또 차별화의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될지, 또 그에 맞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실용 외교라고 했을 때 그 실용이 대체 뭐냐? 우리한테 돈이 되면 실용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실용 외교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동맹도 없다. 이건 미국, 일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럼 우방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략적 불가결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거를 어디서 바라보냐 뭐 이런 개념인데요. 전략적 불가결성은 공격 무기입니다. 상대방의 초크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저 나라에게 공격 무기를 쓸 수 있을까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히토류라는 공격 무기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죠. 네. 히토류가 없으면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이거는 전략적 불가결성을 굉장히 공격 무기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히토류가 동맹에게는 전략적 자율성으로서 그 방어 능력으로서 동맹끼리는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이 TSMC라는 최첨단 반도체 조립 생산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만이 TSMC 역할을 다른 기업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일본도 대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대만은 이걸 동맹에 대한 어떤 지렛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초크 포인트 내지는 우리가 미국에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희소한 뭔가가 있을까? 조선업 같은 기술이 그렇게 되겠죠. 네. 기술이든 자원이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그들의 굉장히 다른 나라의 목을 조일 수 있는 무기가 되면서 동맹들에게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네.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일본이 자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 물자나 기술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작업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무기를 동맹국과 어떤 협상 전략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적대국까지는 아니지만 상대국에게 어떤 공격 무기로 쓸 것인지 우리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게 경제안보 시대고요. 경제안보 시대의 동맹은 그런 것이다. 그게 바로 실용 외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가의 말처럼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지만 경제는 늘 현실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일본 정치 빅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이 현실적 해법을 지혜롭게 잘 찾아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치 빅뱅, 한일 경제 세판 깔리나. 예측 불가한 일본 정세와 달라지는 한일 경제 셈법을 신박하고 날카로운 통찰로 풀어주신 이창민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